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군 한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어떠셨습니까? 사실 최근에 출제된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이라든지 소방직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요, 제 수업을 충실히 따라왔다면 충분히 쉽게 고득점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던 조문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에서 조문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단계에서 강조하던 조문 문제들이 또 출제가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문 문제에서 틀릴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판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순히 결론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도 또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해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단순히 결론뿐만 아니라 이해를 묻는 문제도 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개념 자체도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문제가 또 출제됐고요. 평등권에 관한 문제, 뭐 2번 문제처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이널에서 다뤄드렸던 판례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스티브 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판례고요. 심지어 문제 2개로 해가지고 관련 쟁점을 싹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수업을 했어도 틀리는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강론 문제는 어떻습니까? 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공무원 시험의 시험 범위는 행정법 총론 이외에 강론도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강론의 출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순수하게 강론 문제로 볼 만한 문제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19번의 환매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순수 강론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분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걸 강론 문제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총론 단계에서 기본 강의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강론 쟁점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순수하게 강론 쟁점이라고 볼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7급에서는, 그러니까 군무원 7급에서는 순수 강론 쟁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혹은 공유재산 관리 등 이제 국가 재산 관리 문제, 그쵸? 공물법 문제, 그죠?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 강론 문제가 또 나올 만한 문제가 싹 다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7급 쟁점도 이번에 제 이제 9급 강의로 7급을 응시했어도 충분히 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의고사 지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에는 또 9급 이외에 7급까지도 제가 다 아우르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 할 거기 때문에 뭐 1번에도 물론 아우렀죠. 그쵸?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급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론의 비중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무원 스타일로 공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군무원 스타일로 준비를 하시고요. 조문도 잘 정리를 하시고 기본 판례 잘 정리하시고 개념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최신 판례 정리하고요. 그럼 못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못 푸는 행정법 문제가 사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직렬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군무원 스타일로 같이 정리를 나가시면은 오히려 더 쉽게 고득점 맞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단순히 군무원 강의를 해서가 아닙니다. 전 공무원 강의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해오던 생각입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강사는 적중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형식요건만 심리하면 그만이란 뜻이죠.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효과를 수반한다, 만났다는 뜻이죠. 자, 근데 허가제도는 여러분 어떤 것을 심리하죠?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모두 심리합니다. 그쵸? 그렇다는 뜻은요, 형식 요건만 심리하면 안 되고 실질 요건도 같이 심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 요건을 심리할 수도 있는 신고는 뭐가 있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줘야 되겠죠. X. 그래서 86쪽에 9번의 3번 지문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질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렇죠. 정확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이 이제 맞는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에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가 거부 처분입니다. 그죠? 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렇죠, 보아야 하고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요, 인용되면 뭐예요? 자, 신청에 의한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위법 적법의 문제죠. 본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해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구의 문제잖아요. 인용과 기각의 문제. 이기고 지구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안의 문제다. 이런 걸 왜 암기하고 있습니까? 자, 2번.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 요건에 흠이 있다. 근데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형식 요건에 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완을 요구한다고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실질 요건의 흠이래요. 근데 그 실질 요건의 흠이요, 단순히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불과하대요. 그럼 이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건축주 등은 건축 신고가 반려될 경우에, 자, 그 건축물을 개시하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종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대상이나 이행강제금을 때려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건축 신고는 자기한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 요건을 구비한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관할 행정청에 도달만 했으면 원래 공법상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따위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런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왜? 건축 신고가 아무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더라도, 자, 만약에, 야, 여러분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건축 신고를 했다. 근데 거부가 있었다. 관할행정청 의뢰서. 무시하고 건축물 건축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제재하면 안 돼요. 왜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요. 근데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문이, 자, 각종 불이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불이익 처분 나중에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건축 신고는 자기한결적 신고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불이익 처분 다 한 이후에 나중에 와서 다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 시간 낭비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아무리 건축 신고가 자기한결적 신고일지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상할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성의 대상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판례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 없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평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입니다. 평등 원칙은 일단 개념 정의해 볼까요? 자, 자의적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자의적인 차별이 뭡니까?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혹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차별할 때,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에 대한 평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건 기본 개념 문제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해설지에서도 이렇게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 이런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제 기본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차별이나 그 차별 취급이 정당한 경우에도 뭐라고 돼 있죠?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기다, 이거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자, 다 있는데, 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속어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머지 지문들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 가산점. 자, 국가유공자의 가족은요, 일반적인 수험생과 다릅니다. 자, 달라서 차별 취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10% 뭐냐 이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이건 너무 많이 보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거죠.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고 관행이 성립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다. 자,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 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위법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요. 자,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다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한다. 그건 별거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개별 법령에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행정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합의제 행정청이지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 적격은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다. 이상한 소리다. 이렇게 되려면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필요했다.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출제된 거는 바로 작년 문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그건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작년엔 그거 출제했으니까 이번에는 쉬운 거 출제한 겁니다. 그죠?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그렇죠. 합의제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피고 적격이 있다. 자,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피고 적격은 그 기관 자체에 있으나 자, 그리고 뭐 중앙노동위원회 여기까지도 해놨는데 이건 출제 안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죠?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 경정의 문제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피고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원래 을이라는 행정청이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권한이 사실은 병이 했던 행정 권한의 그 상대방이었던 겁니다. 잘못했네.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 피고를 지정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처분권주의의 문제죠. 즉 원고가 자신이 싸울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싸울 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죠. 피고 적격의 문제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소송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피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했던 거고요. 자, 법원은 당사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자, 소변경이죠. 자, 이것도요.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으면 언제까지? 그렇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죠. 그렇죠. 지금 이건 원래 지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데 당사 소송으로 제기했네. 그럼 이건 뭐예요? 처분이 있는 거란 뜻이에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거죠. 그럼 또 뭐랑 관련된 거예요? 소송 요건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까지 그렇죠. 신청위에서 소변경을 허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을 그가 취소 소송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당사 소송에서도 준용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당사 소송에 준용되는가 안 되는가는요. 어떻게 따졌죠? 웬만한 절차적 규정들은 다 넘어온다. 그쵸? 근데 처분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당연히 당사 소송에선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고소송, 취소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조문들은 당사 소송에서 굳이 준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피고를 바꾸는 문제는요. 꼭 반드시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처분이 개입되지 않아도 피고를 바꾸는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정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조문 문제입니다. 사실은 행정소송법 조문 문제예요.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을 당사 소송에 준용할 수 있다. 피고 경정 문제는 뭐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은 준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그건 준용 안 합니다.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한테 있다.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갖는다는 당사소송에서 준용할 필요가 없어요. 당사소송은 주체와 주체 간의 소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빵? 저도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아무리 강사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고등고시를 공부했고 뭐 4시1차 합격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거를 만약에 저도 다 암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암기 못해요. 저도. 그죠? 이해를 좀 해야지 암기가 되는 거지. 자, 4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정답 1번이죠. 쉽습니다. 이거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요. 자, 기득권 침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그러니까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자, 뭐가 더 우월할 때? 공익이 더 우월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이 뭐예요? 사익 침해죠. 그 사익 침해보다도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정당화 되겠죠. 그래서 강한 경우에 하나요. 당연 빠따 같은 소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수익적 행정처의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뭐 기득권, 법률관계 안정성, 취소함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공익을 형량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뭐 당연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정답지 말고도 사실 제 책이 있는데 굳이 안 갖고 온 이유는요.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나머지 지문도 제 책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지만 이건 정답 지문 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들은 굳이 안 갖고 온 것 뿐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2번.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자,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별도로 철회할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법적 근거 필요 없잖아요.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없다. 그쵸. 아, 이거 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행정기본법에 철회의 법적 근거가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자,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었을 때 이런 판례가 나왔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판례는 판례대로. 그쵸? 조문은 조문대로예요. 이건 지금 판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취소 사유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는 건데 하자가 있으면은 직권 취소 가능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한 소리네요. 자, 그 다음에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철회할 수 없대요. 왜 없어요? 이거 똑같은 지문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전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문들을 제가 굳이 제 책을 안 가져온 이유는요. 이거는 제가 1번은 정답 지문에서 바로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가져온 거지. 절대로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올해 기출만 제대로 봤어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누구나 이건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법률 불소금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뿐만 아니라 자, 볼까요?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그러니까 지금 법률의 효력 발생이 이 시점 이후라면요. 그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뿐만 아니라 효력 발생 이후 계속 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 잘 읽어보시면 그 법령의 이제 소급의 이제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효력 발생 전 말고 계속 중이라는 것은 자, 뭐 이 정도의 시기에서 쭉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된 관계가 끝났거나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여기서는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법령이 효력을 장래로서 발생하고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문제죠. 진정소급 금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소리죠. 자, 그래서 33쪽 1번에 3번입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어떤 문제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은 그렇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자, 시행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행정법규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이라고 함은 직접 만약에 명시적으로 딱 그 어떤 특정한 날이 시행일로 정해져 있거나
혹은 뭐 공포 며칠이 경과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데 아무튼 이런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정함이 있다는 것이 꼭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것만 정한 거 아닙니다. 뭐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것도 정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정함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혹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규정 같은 경우는 30일,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원칙적인 거고 쉬운 거고. 자, 행정법령은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죠?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이제 조문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 법령은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그렇죠? 원래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죠. 그렇죠? 어디서나 다 정리하는 내용이다.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기분 좋은 거. 자,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 조문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보건 문제입니다. 보건 문제는 다 선생님들마다 문제가 다 다릅니다. 보건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또 보건 예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칭찬 좀 해주세요. 정답 3번이죠. 자, 나머지 어떻습니까?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청문 주재자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고 그 중에서 제척 사유 외에도 그 이외에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뭘 할 수 있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청문을 시작할 때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리고 그 원인된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해야 된다. 자, 이런 조문들은 사실은 이건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행정청은 자,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다 해설했습니다. 그렇죠? 청문회 재개, 청문 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자, 7번입니다. 행정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위법한 건물에 대한 단전,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위법 건축물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할행정청 을이 야, 이거 빨리 철거해 하고 있는데도 철거를 안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합니까? 야, 사업자애한테 전기 공급 좀 하지 마. 그러니까 갑한테 전기 공급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처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갑에 대한 처분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행위는 그 자체로서 갑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응할지 말지는 누가 정한다? 그 기업 A가 정한다.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의 전기 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권고적 성격이다. 그죠? 열심히 해설했다. 자, 2번. 자, 나머지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들이죠. 자,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면 적법한 행정지도입니다. 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자, 국가배상의 요건은 모두 구비가 되어야지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왜? 적법한 행정지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상대방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해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건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 지도도 포함이 된다. 자, 이건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문제다.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뭘 했어요?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싹 다 포함된다. 행정지도가 대표적이다. 그죠? 자,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기분 좋은 적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단계에서부터 왜 조문을 그렇게 빡세게 설명을 하는지가 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그죠? 물론 이 규정 자체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완전히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전체 조문 다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이런 조문을 딱 공부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남는 거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면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 필수적인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기본기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제 얼굴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밑줄까지 쳐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워보시면은 제가 이때도 자,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기본 강의 때.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민망하네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 소송 이건 너무 많이 출제했던 문제고요. 이번 소방직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상호주의 채택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1번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상호주의 여기서 헷갈려요. 1번, 3번, 1번, 3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대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 그 규정이 있었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단순 암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이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빡세게 설명드리는 거고. 자, 9번입니다. 당사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건 사실 이거 4번 지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사실 3번 지문이요. 그걸 가지고 바꿨으면 틀릴 수험생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3번은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고 이거는 또 제가 이렇게 적중이 잘 예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당사 소송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직권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당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 관한 직권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당사 소송에서도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당사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 관한 준용을 공부시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암기를 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왜 준용이 안 되는지.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암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암기 열심히 시켜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사실 수험은 완성은 암기긴 해요. 근데 이해의 폭을 넓혀서 암기량을 줄여야죠. 자, 그래가지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26조는 당사 소송에서도 준용된다. 그죠? 문제 안 된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요게 좀 어려웠을 건데요. 다행스럽게 여러분 그냥 넘어갔어요.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서 설명했죠?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거 기본 강의 때 설명할 때 저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하면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는 안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하지만 설명 자체는 다 드렸다는 거.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 설명드렸고요. 이거.
자, 공법상 당사소송이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이다. 이거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사소송 개념인데요. 그죠?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존부에 관한 다툼에 관해서는 당사소송이다. 이건 뭐 그냥 똑같은 얘기죠. 그죠? 3번이죠. 원고와 고의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갑이 서울 사람인데요.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지법에 서울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중앙지법에서 보기에 야, 이건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인데 하면요, 이송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행정법원에. 근데 이번에 을 한번 해볼게요. 을은 대전 살아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대전지법에는요, 민사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요. 어차피 대전지방법원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대전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지금 사건을 받았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행정사건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은 대전지방법원 내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사건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소법원, 소송을 지금 받아서 수행하는 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예요? 이거예요. 대전지법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죠. 민사소송 관할권도 가지고 있죠. 왜요? 서울 이외에는요, 따로 행정법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 그쵸?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자, 이런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송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송하여야 한다. 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자,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이요. 자, 10번입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는요, 그냥요, 아주 전통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허가의 그냥 개념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공부도 중요합니다. 허가는 규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 강제나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리다. 자, 일단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를 잘 구별하셔라. 그렇죠. 제가 여기서 되게 강조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구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다. 명령적 행정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뭐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그 위반 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개별법상의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법상 효력을 부인한대요. 이상한 소리다. 무허가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은, 그렇죠. 자, 이거 군무원 9급 보건 문제. 자, 이렇게 보건 문제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보건 문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법률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명령적 행정행위 위반은 제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맞다. 요 지문 자체는 이제 틀렸다. 요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 지문 자체는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자, 나머지도 다 이제 개념입니다. 허가란, 그렇죠,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그렇죠? 일반적, 예방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그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리 질서유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죠? 전통적 의미에서의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전혀 문제 없죠. 왜 굳이 전통적 의미에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요즘에 어떤 견해가 있어요? 허가를 형성행위다, 그러니까 형성적 행정행위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풀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문제 풀어라, 그 뜻이에요.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이외에 면허, 인가, 인허, 승인 등의 다양한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강학상 허가인지 특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다. 인간지. 그죠? 왜냐하면 특허인지 허가인지 인간지에 따라서 등등 다른 이제
뭐 확인이든지 뭐 공증이든지 아무튼 이런 행위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그 취급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성질도 다 다르고, 그쵸? 기본 강의 단계부터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누가 틀립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릴 만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기본법 특강할 때 조문 1조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조문 이거는요. 다 그 조문 전체 중에서요. 그냥 내고 싶은 문제 딱딱 출제한 거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자,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쵸? 법치행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우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불이익 처분의 경우와 그리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예요? 중요사항. 자, 이런 통설과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입법화되었다.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그쵸?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에 관한 규정 들어왔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행정적인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된 조문도 들어왔다. 자, 그리고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설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것도 제가 4조 1항 하면서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조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요, 이게 시험장에서 딱 써 있잖아요. 이거를 인식을 안 하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은 이런 규정이 있나 싶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교과서에서 나왔다는 것보다도요,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난다고요. 이제 이런 거 써놨잖아요. 소극 행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어요. 이 당연한 규정을. 자, 그리고 평등원칙. 뭐 이거 있고. 자, 그리고 법치행정. 그렇죠. 재정 취지까지도 다 해놨고. 자, 그리고 부관. 그렇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그 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광업권 설정화가 있었다. 그럼 이 광산 개발이 있으면요, 때려 부수고요, 분진 날라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진동, 분진 다 날라와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뭐 농가에 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가축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상 피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리고 점유자, 이해관계인 주민들은 처분전과 비교해가지고 수인한도가 뭐예요? 참을 수 있는 한도죠. 그걸 넘는 재산상 환경상의 이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봤던 법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 지역 밖의 주민도 자,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건 너무 많이 봤던 법리잖아요. 그쵸?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이 그래도 난이도를 무작정 어렵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게 사실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었던 판례는 이 다음에 나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게 어차피 정답과 무관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난이도 자체는 좀 떨어지는데 자,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한다. 자, 이게 뭐예요? 기존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규 진입을 딱 누군가 받은 거예요, 을이. 자, 그러면 이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내준 거죠? A 행정청이 을한테 내준 거예요. 갑은 제3자입니다. 근데 자, 제가 경쟁업자다, 신규 진입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경업자 관계다. 자, 경업 관계의 경우에는 특허와 허가를 나눠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이런 제3자이지만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허가 사업이었다면 갑이 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했다. 허가 사업을 또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갑은 다툴 수 없다 그랬었어요. 자,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보통 특허와 관련된 얘기고요. 허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허가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서 거리 제한 규정을 두거나 혹은 저런 경영의 불합리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정리가 되셔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래서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해서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업자가 있다요. 경쟁자, 그쵸? 그래서 경업자 관계입니다. 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쵸? 됐어요. 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쵸? 여러분들 경업자 관계에서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고 경원자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경원자 관계에서는 한 명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인허가가 안 나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 자, 인해서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당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얘기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상당히 싱거운 면이 있어요. 이걸 열심히 좀 풀었는데 이 지식을 알잖아요. 바로 풀 수 있는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같은 문제 안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복원할 때도 아니 뭐야 막 이러면서 복원했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원칙적인 거 어떤 내용이에요? 법인의 주주는요. 지금 그 법인 자체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원칙적인 원고 적격은 없어요. 왜요? 제3자인데 주주로서 반사적 이익만 누리는 거거든요. 법인이 잘 되면 주주도 잘 되는데 이건 보통 반사적 이익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 기대될 수도 없고요.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소한 판례인지 알고 다 알려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가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답 지문 우리가 확실히 공부했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사실 생소할 만 했습니다. 13번 문제는. 전 사실 여기까지는 틀릴 게 없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근데 13번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 자, 물론 제가 이거 기출문제 풀 때 하긴 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을지 한번 좀 볼게요.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는 사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 경찰청장이 얘한테 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그래서 갑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위법한 취소였던 거예요. 그럼 이 반납한 면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경찰청장 그죠? 근데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결과제거 청구권이에요. 자,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그렇죠.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다. 이게 아니죠. 그 위법한 결과 그 자체죠. 그죠?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행정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 위법 상태, 그쵸? 위법 결과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상당인가 있는 손해다. 이건 어디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배상에서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X인데 나머지 지문이 조금 애매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틀릴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걸 수업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지문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어요. 자, 볼게요. 결과제거 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 이건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위법한 결과라는 게 꼭 그 명령강제적인 작용 이외에도 뭐 관리작용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겠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행정의 상대방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 주체한테 결과 제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내 면허증 돌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쵸? 근데 요 문제가 뭐냐?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 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그 비례해서 결과 제거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연한 거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결과 제거를 논의할 때, 고의과실 논의할 때는 보통 뭐를 생각하냐면, 자, 지금 행정의 상대방이었던 자가, 그러니까 그 공행정 작용의 상대방이 행정 주체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결과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 주체 측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은. 근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공행정 작용의 상대방, 그러니까 즉 결과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이거는요. 교수님 교과서에 결과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호가치도 없는 자한테 결과 제거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그런 일반적인 법리를 출제를 한 건데 사실은 조금 여러분 이거는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드립니다.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1번과 4번을 가지고 헷갈렸을 텐데 자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을 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왜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라. 근데 우리가 결과 제거 청구권의 그 개념적인 공부를 했잖아요. 문제 풀면서. 그쵸? 손해가 그런 게 아니라 위법한 결과 그 자체다.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공부했지. 우리가 무슨 손해배상처럼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1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헷갈렸을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틀려도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딱 요 문제 하나입니다. 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여러분 속어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결 기간은 강행 규정이다. 이게 상당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자, 이거 말고요. 정답은 이거 맞긴 한데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자,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원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각 재결이 있다는 것은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처분 상대방이. 근데 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용어를? 쟁송 취소라고 얘기하죠. 쟁송 취소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기존에 다 공부했던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에는 반복 금지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조문에 대한 것이고 학습을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왜? 기속력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따라야죠. 왜 다투고 있습니까? 처분청이. 처분청보다 상급 행정기관이 지금 행정심판에 재결을 했는데 하급 행정기관이 지금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금 그 정한 바 그러니까 그 재결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 소송 가겠다. 자, 이런 형태의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다 이해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딱 요렇게만 문제를 출제한다. 자, 이렇게만 암기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한다? 이거는 쟁송 취소 문제하고 직권 취소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상관이 없어. 그렇죠? 자, 이거 원처분청이 원처분 직권 취소하는 게 무슨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선생님 재결은 불가변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거 오해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신들이 한 재결을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처분청에서 그냥 자기들이 한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한 처분 직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가변력 문제 생기지 않아요. 불가변력 발생 안 하니까 직권 취소할 수 있고요. 그렇죠. 기각죄로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별개의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보세요. 재결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그렇죠. 불고불리 원칙과 그 지금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이거 봤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자, 보건 문제인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피청구인 처분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위반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학습을 했다면 절대 틀릴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서 다 세 가지의 지문이 다 나와 있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지금 4번 지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셔도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맞출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은 적중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일단 해설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강행 규정이다. 자, 여러분, 강행 규정과 다른 것이 뭐 임의 규정이라든지 훈시 규정이라든지 이런 표현입니다. 강행 규정은요, 그 법규에 적용을 받는 자의 의사 여부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강행 규정이잖아요. 행정심판의 재결은요, 반드시 그 재결 기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정절차법상 기간이든 민원 처리 기간이든 자, 그와 관련된 판례에서요, 우리가 다 훈시 규정으로 봤어요.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 따위로 본다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학자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요, 책에 없어요. 이게 나온 다음에나 나중에 책에 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꼭 알아야, 나 이거 무조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소거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그죠? 그래서 이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정리했죠?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수갑 스티브유잖아요. 유승준. 그쵸? 병역 업무 면탈하기 위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재외국민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어요. 이것까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요,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만 입력하였고 처분서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 처분서를 송달하지도 않았겠죠. 처분서를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이 있죠. 내부적 성립요건 뭐예요? 준해절형 항상 했던 거. 주체, 절차, 내용, 형식. 그쵸? 준해절형. 그리고 외부적 성립요건은 뭐예요? 공식적인 표시, 대외적인 표시. 뭐예요? 처분서 만드는 거죠. 처분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분 아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없다. 이건 얼마나 열심히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 출제했잖아요. 파이널에서 11번에서. 그쵸? 그래서 3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 갑이 입국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잖아요. 뭐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요. 중요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싹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나머지 거 또 나와요. 이거는. 그죠?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례에 대한 설명, 그 나머지 것들.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준해절형 이게 뭐예요? 내부적 성립요건. 그리고 외부의 표시, 이게 대외적 표시, 외부적 성립요건. 그쵸? 자,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돼요. 그쵸? 자,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처분서 만들어서 도장 찍었을 때. 그쵸? 자, 그 다음에 성립 여부는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 그렇죠. 처분서 만들어서 도장 찍었을 때. 아, 똑같은 얘기를 중원부원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싱거운 문제예요. 그죠? 자, 계획재량은요. 제가 항상 뭘 했습니까? 형량의 해, 흠, 오. 해, 흠, 오.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습니까? 그죠? 자, 3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에서 고려 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것을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게 뭐예요? 해, 흠, 오에서 뭐예요? 흠결이죠. 그쵸? 흠결도 형량명령의 하자죠. 형량 하자죠. 자, 이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승의 사정이 없는 한 자, 이것도 형량하자고 이것도 형량하자예요.
자,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없다. 이상한 소리죠. 제가 형량의 혜택, 흠결, 오형량 모두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그쵸?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결정은 형량의 하자로 위법하다. 간단히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형량의 해, 흠, 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량 명령의 법리는요, 비례원칙에서 넘어온 법리라고 했잖아요. 독자적인 게 아니라. 그쵸? 비례원칙에서 발달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례원칙은 단순하게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는 것이지만 계획재량은 뭐였어요?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그렇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형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량 명령의 법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거 그대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형량 명령이 계획재량 특유한 하자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비례원칙의 지금 확장론이다. 자, 그리고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이고 공익 그리고 사익과 사익 상호에서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 자, 그리고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해, 흠, 오에서 뭐였어요? 오형량. 그죠?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행정조사기본법 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나올 때 됐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는 잘 출제 안 하던 분야지만 이게 가끔 나오는 분야라고 했잖아요. 나올 때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어요? 문제도 냈잖아요. 이렇게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건 모의고사 지문이잖아요. 제가 낸 거. 자, 뭐 제 책은 아시죠? 기출하고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이걸 따로 공부합니까? 어차피 기출에서 좀 부족한 거 모의고사로 좀 추가하면 되는데. 뭐 기출 따로, 모의고사 따로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어차피 모의고사 다 기출 변형인데. 그죠? 오히려 모의고사를 기출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빵꾸를 메우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죠? 자, 그래서 행정조사는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되 뭔 소리예요?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냈잖아요.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둬야 된다. 틀렸다. 했었잖아요. 이렇게 냈잖아요. 그대로. 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법령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죠. 그죠? 정답 3번이죠. 자, 그다음 1번.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조문이 있었어요. 자, 다 읽어드렸어요. 이거 조문들. 자,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 했습니다. 중복조사하지 말라. 조문 다 읽어드렸어요. 자, 행정조사를 통해서 자,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자,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행정조사에도 있다. 했었습니다. 했어요. 18번입니다. 정답 3번이죠. 사실상 준비행위 또는 사전 안내로 볼 수 있는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 이런 주요 요강은 향후에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고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대상성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헌법 손해 대상이 된댔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논리구조를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처분성은 없지만 헌법 손해 대상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구잡이로 암기하시지 마시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뭐라 했습니까? 자, 일종의 사전 안내에 불과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분성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넓게 봐서 공권력 행사로 봐주자. 그래서 사실상 규범자로서 위험성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 헌법 손해 대상은 뭐예요? 공권력 행사. 그쵸? 되는 거예요. 아,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자, 이건 너무 많이 봤었다. 그쵸? 1번.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지금 법령을 보충한다. 자, 원래 고시는요, 고시 따위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없지만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을 때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했었죠. 그쵸? 대의적 구성력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쵸? 행정규칙을 제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성력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행정규칙을 제정한 기관, 행정규칙을 만든 기관보다 하위 기관이나 공무원은 구속하죠. 그렇죠. 그치만 그 제정한 그 기관 그 자체, 그렇죠. 그 기관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기관이죠. 내가 만든 행정규칙 내가 바꿔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정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건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걸 누가 틀린가? 그죠? 정답 3번. 자,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는요, 굳이 강론으로 빼지 마세요. 그냥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 여러분, 환매권은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하겠다고 뭐 협의 취득을 하든 아니면 수용을 해가든 토지를 뺏어간 다음에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가지고 공익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입법 목적 정당하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강의를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의 그 법률관계의 안정, 사회 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뭐 개발 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법 목적이 정당 이건 국어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서 계속 환매권 발생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해당 토지행정 파트에 이 환매권의 이 판례를 굳이 뒤진다? 이거 없는 책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헌법 판례예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강론쟁적으로 뽑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총론할 때 어떻게 공부했다? 환매권 행사에 제한기간이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 X. 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협의 취득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뭐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뭐 기한 제한이 있겠지. 그 다음에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출제되기도 좀 힘들긴 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는 국어적인 문제긴 하지만 제가 굳이 이거를 막 강조해가지고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잡는 거예요. 총 틀릴 수 있는 문제 2개. 그래서 제가 고득점의 커트라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총평에서 92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4점 이상이면 선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군수직렬 같은 경우에 뭐 70점 조금 넘게 뭐 70점이라든지 71, 2점 정도가 커트라인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뭐 84점 이상이면은 뭐 선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그래도 좀 기대가 있긴 있어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92점 정도 이상은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자기적인 지문인 게 뻔히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괜히 고통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문제는 뭐 싹 다 그대로 그냥 공부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그리고 군인 군무원에 관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언제 공부했어요? 이런 공부한 적 없죠. 뭐라 그랬어요? 이중배상 금지. 자, 제가 이 조문 보세요. 여기 뭐 2조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죠.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공익군무원이 있다. 근데 여기 공익군무원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이라고 했었었는데 여기 제가 무슨 국가배상법 제2조로 한정했습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정 짓는 논의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맞출 수 있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은 자, 국가 지자체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이것도 뭐 조문이죠. 공무원에 해당하죠.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입혔다. 자, 그러면 국가 또는 지자체한테 손해배상할 수 있다. 전혀 문제 없다. 자, 그리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그러면 손해를 배상한 행정 주체인 국가 지자체는요,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많이 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자, 군인 군무원 전투훈련 등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지, 공상 등을 입은 경우에 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보훈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조문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문 자체 너무 많이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설령 자가 아까 그 나왔던 그 내용이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2번. 자, 정보공개법. 자, 4번.
자, 예산의 집행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의 행정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알릴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렇지 않죠. 자,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이거 설명드렸어요. 대규모 예산에 투입되거나 시책, 그리고 예산 집행 등 행정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예요. 그렇죠? 미리 사전에. 자, 그래서 저 이렇게도 했어요. 문제도 나왔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최후 시행하는 공사 등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자, 밑에 제가 밑줄까지 설명을 드렸고 밑줄까지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자, 이런 게 이제 적중인 거예요. 세부 조문 적중. 그죠? 이런 부분을 그냥 체감하에 있으니 수험생 맞췄어야 됐다. 이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하고 문제도 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 책은 기껏 해봐야 페이지 수가 43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조문 다 읽어보라고 했었고 심지어 여기는 줄까지 또 쳐놨잖아요. 읽어보라고. 이거 한 문제짜리인데 그죠? 맞출 수 있어야지. 그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 갖는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데, 그렇죠? 정보공개 담당자는 자, 이런 규정이 있긴 있는데, 자, 이건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상식이다. 그죠? 자, 이건 뭐냐면요. 출제 방법인데 당연한 소리 규정 하나 넣어놓고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규정 넣어놓고 이게 군문 출제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해설 일일이. 정답 4번이다. 자, 이건 쉬웠죠?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결정은 대표적인 처분이다. 왜? 세무조사가 처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다툼이 없어요. 세무조사를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세무조사가 당한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거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단계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도 처분이냐고요. 네. 왜요? 각종 의무 발생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항고성의 대상성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쵸? 2번에 1번 그죠? 세무조사 결정은 자, 권리의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자로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된다고요.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이거 제가 출제한 거.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전화 3번이다. 자,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로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계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했죠. 자, 이건 가능하다 했습니까? 자, 철거 명령하고요. 계고 같이 하는 건 가능하다 했어요. 하지만 계고 당시에 상당 기간 주지 않아 놓고 영장으로 인한 통지를 할 때 상당 기간 주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와 꼭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쉬운 거 나왔잖아요. 그죠? 저거를 그 명함과 동시에 미리 계고했다. 자, 그럼 각 요건이 충족됐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절대 형사처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 행사가 아니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형사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인도 명도는 그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이다. 비대체적인 의무이다. 그죠? 맞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25문제를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빠른데 제가 평소에 수업할 때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으니까 너무 쫄지는 마세요.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당사자 사이의 석탄 사업 시행 영상에 자, 부재 소합이 나왔다. 부재 소합인 효력 없다. 그냥 그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3번이죠? 요거. 예. 그래서 자, 처분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위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재소 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자, 요거는 많이 봤던 거다. 한의사들의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한의사들이 한의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특허권의 설정입니까?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잖아요. 특허권의 설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즉 허가에 있어서의 이익이다. 합병 이전의 회사에 대해서 분식 해결을 이유로 감사인 지정제외 처분과 그리고 뭐 자 이런 걸 뭘 읽습니까? 추가 정리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 이전의 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어떤 의무가 승계될 수 있는가? 공의무 승계 쟁점이잖아요. 공의무 승계는 어떤 것이다? 물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승계한다. 이거 사업이죠? 회사 사업이죠. 물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의무 승계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회사가요. B라는 회사에 합병돼 가지고요. 지금 이 소관에 들어왔대요. 그럼 A가 지고 있었던 행정법상의 의무가 B한테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B한테 합병이 되게 되면은 그 A가 갖고 있었던 행정법상의 의무가 없어진다고 봐버리면요. 만약에 A한테 뭐 행정법상 뭐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지정제외 처분이라든지 이런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령 법인 하나 딱 세우고 여기에 합병당했습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 법리가 승계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석유 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수 후에 석유 판매업의 허가를 다시 받았다고 하여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석유 판매업을 하던 갑이 을한테 사업을 넘겼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 넘기면 어떻게 해요? 보통 자, 을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리가 있게 되면 관할행정청이 수리를 하게 되면 허가자의 지위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양도인 놈이 잘못한 거예요. 자, 지금 알고 봤더니 얘가 유사 석유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을한테 제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죠. 왜요? 이 허가는 대물적인 지금 허가를 양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허가 자체를 받았던 이 갑 혹은 허가받는 을이 서로 동일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제재할 수 있다. 양도인의 귀책 사유는 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그렇죠.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랬어요? 허가자의 지위가 누구한테 있는지만 잘 살피랬어요. 쭉 보시면요. 양수 후에 자, 양수 후 허가를 다시 받았다고 하여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미 양도양수가 끝났다는 뜻이죠. 양도양수가 끝났는데 얘가 굳이 받을 필요도 없는 허가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이 받던 허가, 갑이 가지고 있던 허가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을 자체가 독자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따위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위승계 신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의 귀책 사유 가지고 그렇죠. 양수인한테 제재할 수 있겠다. 자, 24번 부관입니다. 자, 부담은 정답 2번이고 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까? 왜 부과 못합니까? 협의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거 틀리는 수험생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본 거죠? 이걸 내용이 없는 책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50쪽에 6번에 1번 뭐 당연히 어떤 책이든지 다 나오죠. 이거는. 크게 의미 있는 적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 1번.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렇죠. 재량행위는 부관 붙일 수 있죠. 그죠.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당연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부관의 사후 변경은 명유 동사, 명문, 동의, 사정 변경 그리고 유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네. 네. 명유 동사. 그렇죠. 제가 그냥 암기시켜 드리잖아요. 자,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들어왔다고 해도 기존 판례법리가 행정기본법에 녹아 들어 있는 건데 그냥 그대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출제될 수 있다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명의동사 기억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자,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자, 뭔 내지 붙어 있다. 그건 무슨 뜻이다? 같다는 뜻입니다.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 이거 여기 낚일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쵸? 똑같은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속행위다 부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요. 그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그렇습니까? 이상한 소리죠. 그쵸?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부작위입법 확인 소송이 뭐예요? 신청권인자의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을 때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자, 근데 입법 부작위는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분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되고, 자, 보세요.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정리 안 한 수험생은 없다. 그죠? 크게 유의미한 뭐 정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당연한 거고 이 정도는 그죠? 자, 시행명령의 제정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그렇죠.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본 판례를 공부할 때도 자, 여러분 시행명령을 제정하는 의무는 그 헌법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됐을 때는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행명령을 제정 개정하였지만 또 그리고 그것이 불충분 불안정하다. 자, 이거는 입법 부작위가 아닙니다. 이건 입법 만든 거잖아요. 불충분 불완전한 경우에는 뭐예요? 입법을 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합니다. 가짜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거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입법 부작위는 진짜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요거지, 요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설 싹 다 끝났습니다. 저 여러분 어땠어요? 사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정도 있긴 있었지만 충분히 제대로 좀 차근차근 조문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본 판례 제대로 이해 위주로 학습하고 최신 판례도 뭐 강사 믿고 따라갔으면은 고득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7급 해설도 할 거니까요. 7급도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